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핵 잠수함 건조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동해상에서 신형 고공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핵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고 사진으로도 이제 나왔거든요. 보니까 색깔이 뭐 진흙색 같은 예, 그 그렇습니다. 사진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전체 모습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이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 제8차 당대회 2021년 1월이었죠. 거기서 소위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합니다. 예. 그때가 2년 전에 많은 희망을 가졌던 하노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협상이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력갱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을 실천해서 5개의 신형 전술 무기를 개발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 뭐 KN-24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이죠. 예.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야심을 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추진을 해왔는데 첫 번째 북한이 핵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다고 얘기했던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1,800톤짜리 작은 로미오 잠수함을 개조해서 3,000톤급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김근옥 영웅함을 진수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많았죠. 이게 깡통 잠수함이 아니냐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제 미국과 해서 한국판 핵 추진 잠수함 건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핵 잠수함이라 그러면 네.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원료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 얘기가 잠수함 엔진이 원자료 엔진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디젤 잠수함과는 달리 소리도 안 나고 뭐 거의 영구히 물속에서 자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북한이 있었는가? 2019년에 김근옥 영웅함을 진수했을 때 예.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의식했는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면 예. 그게 핵 잠수함이다. 아. 엔진이 원자로가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은 탄도는 있으니까요. 아.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하는 것이 그 NPT 핵 비확산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예. 엔진만 원자로로 가는 것이지 한국은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거든요. 네.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거나 NPT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그 반대였어요. 예. 잠수함은 엔진이 원자력 엔진이 아니지만 예. 우리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핵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수함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죠.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죠. 예. 그런 와중에 한국이 덜컥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해가지고 팩트시트까지 명시를 해서 예. 핵 잠수함을 건설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 5년이 이제 다 끝났는데 예. 벌써 2025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한국이 이제 앞서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둘러서 아. 우리는 이미 8,700톤급 거의 예. 완성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지금 했는데 네. 과연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잠수함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8,700톤급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략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좀 실제로 이 잠수함의 위력과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8,700톤이라면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원자력 잠수함과 버금가는 굉장히 큰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기는 게 이것을 북한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 과장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외 그 선박 시장의 50%가 이제 중국이 건설하고 있고 한국이 30% 그리고 일본이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강한 선박
건설 기술이 있는 한국조차도 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10년에서 15년은 걸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기술 기반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에서 이렇게 뚝딱 2019년에 김군옥 영웅함을 진수한 다음에 약 그 6년 후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3,000톤급에서 이제 8,700톤급의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을 이렇게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의문스럽고 저기에 또 엔진뿐만 아니라 전략 유도탄도 탑재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 폭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SLBM 잠수함에서 쏘는 이 핵 전술핵 미사일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선박이 아니죠. 네. 배와 잠수함의 차이는 잠수함은 잠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잠수함은 활동의 80% 이상이 수면 밑이어야지 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 은닉성이 최고의 무기죠. 그렇다면은 핵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잠수함이 물 위에 떠서 발사하면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물 밑에서 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굉장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 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가? 예. 북한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SLBM 시험 발사 그 영상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예.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연못 같은 데서 그건 나온 것도 저수지고요. 있는- 예, 저수지죠. 거기서도 예, 예. 했죠. 그리고 물 밑에서 쏘면 이렇게 물이 튀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물 밑에 와서 빨리 쏴가지고 왜 우리도 SLBM 개발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가 예. 마지막 소식이었는데 이 5년 안에 핵 엔진까지도 완성하고 SLBM까지도 완성했다고 믿기에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동해상의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우리나라가 건조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핵 잠수함 건조하는 곳에 갔었고 또 어제는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갔었고 그리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다 우리나라에게 말했고 이게 다 그 연관된 그런 과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방 중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5년이 사실상 그 김정은 위원장이 희망했던 것만큼 다 성과가 완성되진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사실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 6위 정도죠. 예. 특히 기술력에서는 K 방산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력은 북한에서도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 자랑했던 것은 우리가 한국보다 먼저 위성을 쏘아 올렸다. 우리는 장거리 ICBM을 개발했으니까 예. 한국은 그게 없다. 그리고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이 있는데 한국은 없다. 예. 한국은 핵탄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하나둘 이제 누리호라든지 나로호라든지 우주 계획에서도 북한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도 이제 건조를 시작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진했던 국방 중기 계획을 어서 빨리 달성해야 된다는 예. 그 조급함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행보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좀 급하게 발표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이제 다구치는 네네. 것이고 대외에도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죠. 북한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예. 한국이 이런 성과가 있다 해도 결국에는 핵 무력 국가로서의 북한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보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네. 이 한국을 따라가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예. 뭐냐면 이제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를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단연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참여를 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에 대한 한국의 그런 관심과 기여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에서도. 네. 흥미로운 것이 지난번 천안문 광장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죠. 예. 예. 그것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다자 외교 무대에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꿈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냥 한반도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상 국가, 국제 무대에 당당한 글로벌 파워 북조선의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다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핵 무력 완성 국가이니까 그걸 계속 내세우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때 시진핑 주석하고 양자 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대만 해협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북한 지도자가 대만 해협에 관심을 보인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반도에 안주하는 북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 이제는 러시아에 파병도 했고 군수 지원도 했으니까 글로벌 파워다. 글로벌 파워 정상 국가로서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이 핵 잠수함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도 그런 자신의 위상, 예.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미국 행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작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쿠팡이 어쨌든 미국 기업이잖아요. 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모습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쿠팡 뭐 예, 회원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뭐 회원은 회원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쿠팡 입장에서만 또 미국 정부와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집어서 지난 10일 부처 업무 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예.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쿠팡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이 됐죠. 네. 그리고 11일에도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한국 대통령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쿠팡이라는 미국 기업, 100% 미국 기업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쿠팡이라면 이렇게 할 거랍니다. 예, 전제 조건을 많이 예. 이렇게 깔아 놓으시네요. 예, 예.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국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 쿠팡 그 CEO가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법, 예.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 금지법이 위반되지 않았다. 예. 법 위반이 없다는 거예요. 쿠팡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예. 한국 대통령의 피해가 엄청난 피해가 있다 그랬는데 조사를 하고 얼마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예. 3,000명 정도의 정보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다. 그게 오늘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 기업을 꼭 집어가지고 빨리 보복을 하고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예. 이것은 한국 기업에 비교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이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발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팩트 시트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김진아 외교차관과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16일에 팩트 시트는 불공정 정책, 투자 심사, 국제 조달 의무, 공급망 이니셔티브 등을 포함하는 경제 안보 프레임워크이다. 그래서 팩트 시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신 게 팩트시트라는 게 그 한미 정상회담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예, 그 그렇습니다. 문서만 이재명 말씀하신 대통령과 트럼프 거죠? 대통령 경주에서 있었던 이후에.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팩트시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는데 네. 한국 대통령이 왜 팩트시트를 위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가? 예. 이것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이다. 예. 비관세 장벽이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미국 내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3,000명의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 3천만 명 넘게 유출이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 발표는 쿠팡이 일방적으로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회에 알린 것이다. 그래서 쿠팡에 강력히 항의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과 규모 유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그래서 쿠팡에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쿠팡은 3,000명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은 조사 과정이다 이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미국 법을 따지면 정보 유출이 법 위반이 아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가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다시 쿠팡 입장에서 예, 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동안 한국 정부는 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예.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했냐. 롯데 어떻게 예. 했는가. 왜 쿠팡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정부의 이번에 그 발표에도 보지만 아직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가 있는지를 확증이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혼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틀렸다는 것이죠. 예. 너무 그거는- 빠르다는 것이 쿠팡의 그렇죠. 쿠팡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쿠팡에서 그래서 어쨌든 왜 롯데랑 SK텔레콤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그리고 쿠팡이 잘못됐다고 그 이미 그 결론을 내리고 움직이느냐는 얘기를 예.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든지 그 미국 정부 그리고 예. 기업 인사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팩트시트를 예.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또 팩트시트 협의를 하자 그랬는데 통일부는 또 안 하겠다고 탈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미국도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뭐 김범석 의장 범킴을 불렀는데 뭐 안 온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에 나온 그 대표들도 그 말이 다 안 맞는 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일정 부분 이상의 우리가 그 의혹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버티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해명을 잘 쿠팡이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쿠팡을 편들거나 그쪽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쿠팡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쿠팡의 무기가 무엇이냐, 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그쪽 입장에서 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편을 그 박사님께서 드는 건 아니다. 쿠팡 쪽에서 쿠팡의 이렇게 나올 수도 전략, 있다. 근거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군이 누구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쿠팡 사태가 한미 간의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청와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네. 청와대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데도 관계부처 회의를 긴급히 한 것이죠. 오늘 이것이 불렀죠. 그냥 예. 쿠팡이라는 미국 기업에 관한 문제라면은 이렇게 정부가 예. 전격적으로 또 광범위한 그런 논의를 할 이유가 없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 지금 제일 믿고 있는 거는 팩트시트거든요. 거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망 사용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냈는데 한국으로부터 이것을 한국이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할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팩트시트에 미국이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 많거든요. 네. 이제 대북 정책이라든지 앞 초반에 얘기했던 한미 간의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또 미국이 한국이 팩트시트를 존중 안 하는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미국도 강하게 나가겠다. 예. 이것이 이번에 있었던 그런 FTA 협의에 있어서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예. 회의를 불참을 통보한 그런 강경수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워싱턴에 쿠팡이 그 대관 빌딩도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인원도 많이 뽑고 있다잖아요. 대관 업무에 대한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미국 로비에 5년간 154억 원 154억.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대통령실이 회의를 소집한 것 같은데 여기에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외교부와 국가안보실까지 참석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쿠팡만을 있다면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만 다룬다면은 이렇게 외교부까지도 이제 회의에 참석할 문제가 없는데 팩트시트 안에 또 핵 농축이라든지 핵 연료 제철이라든지 한미 동맹 문제도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논의할 필요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시트에 대한 거를 지금 미국 측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공격 용도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예. 그것을 그 중심 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그게 큰 강력한 것이죠. 그런 그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쿠팡에서는. 거기 이렇게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는데 미군이 카리브해에 특수작전 항공기 등을 추가 전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좀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신호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되겠지만 이 베네수엘라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 대중국 견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중국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그 고리를 끊으려는 그런 압박 외교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예. 표면상으로는 이번에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코리나 마치도 그 민주주의 자유투사라고 하죠. 네네. 인물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지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 있어서는 마약 밀매 혐의로 현상금까지 걸려 있는 예.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이죠. 대통령 내려올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와 중국 간의 이런 경제적 전략적 연계가 무너진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전략에 이제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표면상으로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부담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남반부에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그런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이런 봉쇄 정책은 결국에 가서는 그 지역,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국가들 뒤에 있는 중국을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미국은 이 베네수엘라의 테러 범죄 조직이 서방구의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자국의 대응에 좀 정당성을 강조를 했고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좀 열강 간의 대결로 번지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 위험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전쟁이죠. 예. 특히 전쟁 중에서도 미군에 개입하는 전쟁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걸 본다면은 어떤 마지노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군사 개입까지 넘어가는 그런 위험한 압박 정책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는 그런 위험 수위도 피하는 선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돼서 중국과 직접적인 대결 양상이 보인다면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여도 연장한 판에 다시 예. 한번 중국과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겠죠. 베네수엘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중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적질력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러시아와 중국이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면은 베네수엘라를 혼내다가 오히려 더 큰 외교안보 목표를 거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 정세와 관련한 이야기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